안녕하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무섭고 두렵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변 인물이라면 정말 화도 나고 무섭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그렇게 무섭고 분노하는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집을 지키고 있는 건 저 혼자뿐이네요. 남편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대 노인네들이라면 둘 중 하나는 암이라는 소리도 있을 만큼 흔한 병이지만 그래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기도 하잖아요. 수술은 몇 개월 전에 했고 지금은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남편이 의지도 강하고 또 그 나이대 노인네 치고는 체력 관리도 나름 열심히 해와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첩병력 같은 소식이라 손도 떨리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도 남편도 말입니다. 그래도 많이 마르긴 했네 그려. 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마른 거야. 그래도 그 전에 건장했던 체격에 비해 반쪽이 되긴 했어요. 수술과 항암은 참 힘든 과정이더군요. 물론 환자도 그랬지만 보호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며느리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긴 투병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조금 지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간병인을 쓰자고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랑 네 시아버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안 불편해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간병인 돈 많이 들 텐데요. 그 돈 다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고. 됐다. 너도 할 만큼 했어. 저희 집은 굉장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꽤나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있었거든요. 그 돈 아껴서 어디에 쓰겠어요? 이렇게 말년에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며느리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처음에 결혼을 좀 반대했던 게 미안할 만큼 말이죠. 며느라이 집이 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고생할까 싶은 마음에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결혼하고 초반에는 조금 고생을 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알콩달콩 말이죠. 사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혼전 임신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아들보다 며느리가 2살 연상이고 둘 다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 그 부분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덜컥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도 그때는 컸지만 지금은 그게 다 저희 집안 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첫째 딸은 7살, 둘째 아들은 5살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낳은 아들이고 또 며느리도 늦은 나이에 본 자식이라 공감대도 많았어요. 40 넘어서 눈만 뜨면 사방을 뛰어다니는 남자애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나도 그랬어. 또 애비가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웠어. 정훈 씨가요? 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사람 됐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까불거렸는데. 이렇게 말이죠. 간병인도 며느리와 함께 면접을 봤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안심하고 아버님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같이 면접을 보자고 조르는 통에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 다에게 마음이 든 간병인분이 지금은 남편을 돌봐주고 계세요. 제 평생 이렇게 간병 편하게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며느리도 거의 매일 오셔서 도와주시고 어르신도 신사시고
아휴, 돈을 다 받아도 되나 싶다니까요. 저와도 대화가 잘 통해서 병원에 가면 앉아서 몇 시간이나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른 건 다 묻어나니 괜찮은 사람인데 입맛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게다가 아픈 뒤로는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고 못 먹는 것들이 많아져서 저나 며느리가 더더욱 신경 써서 먹는 것을 해다 날랐습니다. 다행히 저도 며느리도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서 남편은 잘 먹었어요. 며느님이 해주시는 반찬들 참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만 먹기 그래서 간병인분 반찬까지 종종 해다 드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각각류 알러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게 왜요? 간병인이 갸웃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냥 아니라고 고개를 젓더군요.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에 간병인 분을 뽑고 나서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할 때 분명히 남편이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남편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새우나 꽃게 같은 걸 아예 먹진 못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들 했어요. 금술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못 먹는 음식까지 똑같냐고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꽃게 육수나 이런 것도 먹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먹으면 온몸이 간지럽고 조금 심할 때만 병원에 가면 되는 정도인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예민했어요. 언젠가 한번 식당에서 꽃게가 들어간 줄 모르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라는 말에 먹었던 된장찌개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육수를 꽃게로 우리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목이 붓는 바람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아야 했어요. 일주일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민감해지신 것 같다고, 정말 소량이라도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알레르기가 심한 탓에 쓸 수 있는 약들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암 기간에는 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죠. 간병인이 남편의 알레르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간병인이 또다시 한번 묻더군요. 어르신, 갑각류 알레르기가 심한 편인가요? 그 질문에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된장찌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심각하게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죠? 며느님도 그렇고요. 당연하죠. 걔가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다가 문득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신경이 쓰여서 캐물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렇고 그건 왜 자꾸 확인하시는데요? 제 질문에 간병인이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입술을 깨물더군요. 뭔가 말하기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니 더 들어야 되겠더군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한 번 더 한숨을 쉬더군요. 정말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말입니다. 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그때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나? 왜 그러시는데요? 며느님이 싸오신 반찬에서 자꾸 꽃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 맛이 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셔서 그런 간 보고 재료 알아차리는데 도산데. 그러면서 진짜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간병인이 무슨 말을 하나 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알레르기 얼마나 심한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말씀 안 드리고 그 반찬만 제가 따로 가져갔거든요. 어르신 안 드리고요. 혹시나 실수하신 건거나 아님 제가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 반찬은 어르신 밥상에 올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맛이 나는 거 보고 진짜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며느리한테는 말 안 했고요? 예. 만약에 실수하신 거라도 저보다는 시어머니이신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게 나으니까요. 아무래도 며느리와는 저보다는 덜 친하기도 하고 어쨌든 며느리가 잘 못한 거니까 혹시나 자기가 탓한 것처럼 보일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저한테 줘봐요. 간병인에게 며느리가 들고 왔다는 꽃게가 들어간 것 같다는 반찬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고기 장조림이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는데 갑각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냄새만 맡아서는 그렇고 맛을 봐도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렇고요. 고개를 갸웃하고는 먹어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병인이 말리더군요. 사모님도 알레르기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남편만큼 심한 건 아니라서 두드러기 올라오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하고는 그냥 한 개를 덥석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맛을 느끼려 했었지만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간병인이 뭔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아픈 사람들 상대하는 간병인은 그래도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게 맞는 건긴 한가 하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침이 나더군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기침은 제가 본격적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처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였어요.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올라왔거든요. 늘. 그러고는 빠르게 몸이 가려웠습니다. 이건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맞았습니다. 그 소고기 장조림에는 갑각류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곧바로 쓰러졌고 바로 응급실로 내려가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군요. 며느리는 남편이 먹을 반찬에 갑각류를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기엔 두 번째인데다가 언뜻 맛이 느껴지지 않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고 알고 그랬다기엔 자기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실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면서도 며느리에게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찜찜했던 겁니다.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으면 며느리를 불러다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라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간병인에게 당부만 했어요. 당분간 반찬 해가지고 오면 꼭 체크해시고 따로 빼놔주세요. 간병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 와중에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났습니다.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일이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실수한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남편 옆에 있는 저를 며느리가 불러냈습니다. 간병인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듯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따라 나갔어요. 거기서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네요. 간병인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대기실에 저희 둘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속닥이더군요. 왜? 간병인분 좋으신데. 제가 아버님께 해다 드리는 반찬 같은 거에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자잘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소고기 장조림 좋아하셔서 최근에 2번이나 해다 드렸는데 아버님은 못 드셨다고 하던데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는 척 말했어요. 내가 혹시 반찬 같은 거 먹어보고 상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빼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제 말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혹시나 맛이 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근데 요즘은 여름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분이 전에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신 적이 있어서 입맛이 예민하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그 말을 할 때 며느리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말 놀란 듯 보이더군요. 아니, 간병인이 입맛이 예민하다는 게 놀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그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냥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반복해서 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원실에 녹음기를 몰래 가져다 뒀어요. 그리고 계속 연결해 켜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녹음본을 듣게 된 날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왔다 갔다고 간병인이 말해주더군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반찬을 싸서 들고 와서는 어르신께 밥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어르신이 약 기운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좀 일찍 출근했거든요. 며느님이 저를 보시고 당황하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이걸 다 두고 나가셨어요. 아직 약기운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 앞에 널려있는 반찬들, 그리고 그 문제의 소고기 장조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걸 다시 먹어보려 했지만 간병인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또 쓰러지세요. 제가 먼저 먹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간병인도 이쯤 되니 이상함을 느끼고 조금 더 남편에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근도 일찍 한 거고 말이죠. 붙여놨던 녹음기를 가지고 보호자 대기실로 가 듣기 시작했어요. 먼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 들려왔던 대화 내용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돌겠네. 왜 그 간병인은 자꾸 장조림만 빼는 거야. 거기서 꽃게 맛이 날 리가 없는데 내가 향 없앤다고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영감탱이가 죽어야 안심하지. 그때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감을 못 잡겠단 말이야. 그리고 저 노인네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지금 몇 갠데. 어차피 시어머니도 금방이야, 금방. 정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말 중에 뭔가 듣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들었고, 또 보험이라뇨? 제가 알기론 남편의 보험은 제가 관리하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알아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앞으로는 보험이 7개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보험의 수령액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꿈인가 했어요. 현실 감각이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러는 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돈 때문에는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죽으면 다 아들 몫이 될 재산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일단 며느리한테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간병인에게 제가 오늘 병원에 왔었다는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잠깐 집으로 좀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네 회사 일보다 수천 배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집으로 와. 애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제 그 말에 아들은 더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요? 그래,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와라. 알겠지? 네. 아들은 제 이런 태도에 너무 놀라서 회사 일을 빨리 마치고 날아오듯 왔더군요. 그리고 오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나. 막상 아들에게 말하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저도 정말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꼈는데 아들은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하는 일이었기에 말했습니다. 일단 전부터 며느리가 가지고 온 반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들은 설마 일부러 그랬겠냐고 실수일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병인 얻는 틈에 와서 네 아버지에게 그 장조림을 먹이려고 했다는구나. 아들은 그제야 약간 이상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간병인 자르라고 할 때 너무 이상해서 내가 혹시나 하고 네 아버지 병실에 녹음기를 가져다 놨다. 아들은 여러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행동은 수상쩍게 그지없으나 설마 그런 일을 도대체 왜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거야. 그러고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재생 버튼을 바로 누르지 못했어요. 어딘가 겁이 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현실이 꿈 같기도 했겠죠.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으면서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만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딜 가게? 당장 잡아서 물어봐야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네 아버지가 들었는지, 그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부터 알아봐야지. 이러고 가면 걔가 순순히 이야기해 주겠니? 아들은 그제서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애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부터 알아봐야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듯 보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더군요. 제가 그런 아들의 손을 급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티내지 마라. 그렇게 무서운 애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티 안 내요. 안 내고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긴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한동안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참다가 모른 척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태평한 것으로 봐 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에 통 안 와서 연락해봤다. 아무리 태어난 척하려고 해도 그 녹음본을 듣게 된 후 처음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였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좀 딱딱하게 나갔나 하고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 요즘 오랜만에 처녀때 지인들이 무슨 일인지 우르르 연락이 와서 얼굴 보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며칠 내로 한번 들릴게요. 아니,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너 잘 지내나 해서. 에이, 어머님은 무슨 그런 걱정을? 저는 늘 잘 지내죠. 그 밝은 목소리에 단전에서부터 다시 분노가 솟아오르는 듯 했어요. 그래, 알겠다. 애비가 거기까지 말하는데 순간 숨을 몰아쉬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며느리가 수상한 기운을 눈치챈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애비가 왜? 그래서 재빨리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출장?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정말 들은 게 없었습니다. 이럴 때 출장이라니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회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정도 갔다 온다는데 어머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구나. 하여간 이인은 참 무심하다니까요. 그쵸, 어머니?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어머님 댁에 가 있으려고요. 출장 간다며?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출장에 간다던 아들이 제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물었어요. 아들은 제 질문에 더 놀라더군요. 그 사람 전화 왔었어요? 아니다. 하도 조용해서 내가 요즘 병원에는 왜 안 오냐고 연락해봤어. 그랬더니 너 출장에 간다고 말해주더구나. 사실 출장 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랑 한 집에 있기도 너무 힘들고 하여간 내일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이 바빠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과의 통화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병인에게 전화해 당분간 월급을 더 드릴 테니 남편에게서 되도록 떨어지지 말고 특히 며느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은 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간병인도 사태의 심각성과 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도 이상하다 여겼는지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계속 남편 옆에 붙어 있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작은 캐리어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크게 한숨부터 쉬더군요. 못 본 며칠 사이에 아이의 얼굴이 홀쭉해진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듯 보였어요. 너 이 몰골을 보고도 걔는 아무런 말이 없냐? 그냥 회사 일이 힘들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알아봤냐? 아들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막장 스토리보다 더 막장이었어요. 일단 딴 남자가 있어요.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며느리보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없겠지만 거기서 뭔가 더 있다는 게 놀랍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녹음본의 상대도 그 사람이었고요. 남편의 보험을 당사자나 제가 모르게 다 들어준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가입한 남편의 보험 설계사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들이 알아보는 와중에 그 둘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만났던 사이였고요. 아들은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 며느리의 짐 같은 것들을 뒤져봤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숨겨진 한 뭉텅이의 서류 종이들을 발견했다고 말이죠. 그곳에는 맞춘 적도 없는 아들의 인감과 남편의 보험 증서들과 제 보험 증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들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한 설계사로 확인했더니 나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10개에 달하는 보험의 설계사가 모두 한 사람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뒷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와 그 보험 설계사는 원래 아들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이였다더군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더랍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듣지 말았어야 했던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걸 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제가 아는 건 둘이 그런 사이라는 것과 아버지 그렇게 만들고 보험금을 다 받으려고 했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뭔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이 곧 울 것 같은 얼굴이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여자와 몇 년을 살을 맞대고 산 아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 간다고 속이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안방이랑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보니까 제가 없는 날은 집에도 자주 들리는 것 같길래 한 일주일 없다고 하면 분명히 하루는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카메라를 설치했을 아들의 마음이 도저히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곧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그 두 년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들은 그렇게 일주일간 저희 집에서 출퇴근했어요. 그동안에는 며느리는 정말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놈과 붙어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간병인에게 전달받았거든요. 아들은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가 짐을 풀어놓고는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 카메라만 회수를 내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혼자 볼 용기는 도저히 안 나서.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 큰 산만한 아들내미가 어머니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네 심정 다 이해한다. 나도 어차피 알게 될 일 같이 겪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니? 그리고는 아들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심호흡하고는 설치해둔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더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충격받을 만한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영상 속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애정 표현을 진하게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애들은? 아, 며칠 친정에 보냈어. 왜? 그냥 두지? 자꾸 자기 누군지 묻는데 아직 어린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가 지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이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언제까지 숨겨? 그래도 안 돼. 걔들 둘 다 지 아빠 좋아해서 비밀 같은 거 없단 말이야. 며느리의 그 말에 그놈은 기분이 확 상한 듯 자신을 쓰다듬던 며느리의 손을 확 쳐대더군요. 그리고는 험상궂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아빠야? 그놈의 그 말에 며느리는 아차 싶었는지 그 남자에게 앵기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론 당신 애들이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 자식들인 거 누가 몰라? 지금은 걔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며느리의 그 말을 화면 너머로 들은 저와 아들이 숨도 참았습니다. 지금 저 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죠. 등신 같은 새끼. 제 핏줄 아닌지도 모르고 내 핏줄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정성 들여 키우고 있겠지? 그니까 불쌍하잖아. 당신이 좀 참아. 나는 애들한테 언제 아빠 소리 들어보냐고. 얼마 안 남았어. 곧이야 곧.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그놈을 달래더군요.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져서 영상을 일단 멈췄습니다. 그 애들이 제 자식이 아니라고요? 기현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분노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라고 귀하게 수년을 키워온 아이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만 보는 게 낫지 않겠니? 한 번에 다 겪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직 아버지한테 왜 그랬는지를 못 들었잖아요. 그 말을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도 곧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눈치챈 거 아니야? 뭘? 시아버지? 아니야. 그 노인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아니면 네가 해준 반찬을 왜 자꾸 못 먹게 해?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간병인 문제야. 뭔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단 말이야. 하여간 생긴 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음흉하게 생겨서. 나 심사팀에 있을 때 얼른 진행해야 하는 거 알지? 알아. 조만간 할 거야, 꼭. 그때 우리 말 의심 안 하는 거 확실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맞아. 내가 그때 분명히 그냥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뭔 내 손자 손녀들로 애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농담을 하냐고 역정을 내셨거든.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이야기 안 한 건 맞고? 그건 확실해. 이제야 모든 걸 다 알겠더군요. 그니까 손자와 손녀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되었고 며느리는 농담이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후환이 생길지 몰라 남편이 아픈 김에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으로 돈을 챙기고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놈이 보험회사 심사팀에 있다고 하니 그 사이에 뭐든 하려고 했던 거겠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니 저도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서움, 다양한 감정들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시바삐 저희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일단은 아이들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믿을 수가 없잖니. 저놈한테도 애들이 자기 애들이다 거짓말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더더욱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이죠. 정신 차리고! 이럴 때 네가 정신 놓으면 큰일 나. 가만히 앉아서 쟤한테 다 당하고 싶니? 네가 정신 제대로 차리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쳤어요. 그제야 아들은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더군요. 절대 먼저 티내지 말고. 네, 절대 티 안 낼게요. 아들은 한동안 마음을 가다듬은 뒤 저녁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자기 머리카락을 유전자 센터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뒤 남편을 1인실로 옮기고 면회 제한이 걸렸다고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며느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들어서 그런지 말투에 웃음기가 걸려 있더군요. 그런 건 아니라는데 일단은 당분간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너는 당분간 병원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당장 달려갈 테니까. 그래. 간병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만 둘러댔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짐짓 밝아 보였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걱정돼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늘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 우리 애들 제 자식 맞대요. 다행히 아들의 자식들이 맞았더군요. 불행 중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특히 아들에게 말이죠. 마음 한쪽에는 그런 며느리와 제 아들 사이에 연결돼 있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과 애정을 쏟던 손주들이 제 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확인한 뒤에 제 녹음 파일과 아들의 녹화 영상 그리고 증언해줄 간병인과 며느리가 들고 왔던 반찬들을 모두 들고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이걸 다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가 할 일이 없겠는데요. 경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하나 다 살피고는 바로 며느리와 그놈을 체포해 왔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경찰서로 들어온 두 사람은 저와 아들 간병인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단번에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곧장 냅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내가 보험금이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건 맞아. 맞는데 그대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거야. 그리고 아버님 실제로 멀쩡하시잖아. 그게 증거잖아. 시끄러워.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자기야. 아직 저희가 어디까지 아는지 어디까지 증거를 제출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싹싹 빌더군요. 뭐? 그만두려고 해?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곧 해결 다 된다며? 저 새끼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뭔데?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 맞잖아. 며느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놈을 노려보더군요. 아무래도 그놈이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대화 내용을 아는 건 두 사람 서로밖에 없고 설마 녹화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 인간이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야. 자기야, 내 말만 믿어, 응? 닥쳐.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응? 하, 우리 애들? 당신 지금 우리 애들이라고 했어?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지더군요.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아니 여보,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무슨 이야기? 당신이 우리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거기까지 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에그머니나 세상에. 제대로 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처음 듣게 된 간병인이 놀라서 기함하는 사이 제가 가지고 온 서류들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보험 증서들이랑 보험 설계란에 적혀있는 이름 저놈 맞지? 제 말에 이번에는 그 자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제가 다 시켜서 한 거예요. 걔들이 제 아들이랑 딸이라고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놈의 그 말에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서 그놈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더군요. 뭐 이 새끼야? 내가 시켜? 나는 겁난다는 거 네가 심사과에 있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방법까지 다 알려준 게 누군데 이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어? 이 미친놈이? 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황망하고 어이없는 얼굴로 보고 있는데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이분들이 다 증거까지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그거 보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보자고요. 일단 두 분 다 잘못은 하신 거 맞고. 증거라는 그 말에 둘 다 놀란 듯 경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걔들이 제 자식이라는 말에. 웃기시네. 얘가 다 시킨 거예요. 그런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 자식이야. 아들의 그 소리에 며느리와 그놈의 시선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가 두 사람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그 결과지를 받아본 그놈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리더니 곧 빨갛게 변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두 분 다 조용, 조용! 정말이지 난장판이었어요. 첫 조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경찰서에 갈 일은 없었어요. 중간에 한두 번 참고인 조사가 있었지만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묻거나 힘든 말을 해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방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어요. 듣기로는 계획을 많이 했고 죄질이 악랄해서 형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점점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당분간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밖으로만 나돌았던 며느리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했고 저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멀쩡히 퇴원했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그때 바로 알려주지 못한 걸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나도 긴가민가 했다.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기도 했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나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너한테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 제 자식들이 맞는데요, 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아들의 집과 우리 집을 합쳤어요. 1층에는 저와 남편이, 2층에는 아들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저희 측 과실도 큽니다. 죄송합니다. 받은 보상금도 집을 사는데 보탰어요. 마당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평소에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가 반대해서 키우지 못했던 반려견 한 마리도 입양해 왔습니다. 모든 게 서서히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며느리와 그놈의 판결이 나는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가서 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친하게 지내는 간병인 분께 손주들을 맡기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셋이 함께 그 재판에 참관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놈 둘 다 서로의 탓을 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더군요. 물론 저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소리입니다. 저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탓만하다 둘 다 나란히 7년형을 확정받았어요. 살인미수와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 형량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개운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개운하기도 했지만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휴가를 받았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남편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 외국으로 나가는 건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서 제주도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물어보는데 제주도는 잘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이야기를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무겁고 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저희같이 이런 기가 막힐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유행이라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집 치울 때나 뭔가 하고 있을 때 톡톡 사연 틀어두면 집중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일반 라디오 사연 듣는 것보다 더 찰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어떤 내용을 듣던 중에 저랑 어딘가 겹치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실 별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 저도 꽤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한번 저도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현재 저는 35살이고 결혼은 5년 전에 했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친정엄마께 신세를 지며 여러모로 힘들고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강사로 나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예요. 남편은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7살 차이 나는 친정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어느덧 올해 42살이니 노총각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진작 노총각이었을 텐데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 이것도 제법 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여러모로 오빠 걱정이 많답니다. 원래 같으면 아무리 사회 흐름이 이렇다 한들 얼른 결혼해서 애들 적어도 한둘은 봤을 나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일단 결혼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나란히 가정을 이루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만났던 남자와 연애를 하고 각자 기반을 좀 갖춘 다음에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선택이 비교적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체감하고 있고요. 사람이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한다는데 저는 이 두 영역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으나 의외로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정말 최악의 만남,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오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가끔 톡톡 사연 듣고 있다가 유독 공감을 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은 바로 어릴 적 동창이라든지 친구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셨던 분들 얘기였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바야흐로 10수년 전 제가 여고를 다닐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저도 어릴 때라 그냥 당하기만 했고 이렇다 싶게 방어도 하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르고 싫어하셨는데 보통 교실 앞문은 선생님들이 많이 열고 닫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꼴배기 싫다면서 그 문고리에 물풀을 잔뜩 발라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팽팽한 분위기 안에서 그 아이를 말릴 수 없었어요. 솔직히 뭐 귀하고 대단하다고 아이라고 칭하는 것도 내키지 않네요. 이 애의 이름은 이다은이었어요. 아무튼 다은이 얘 말이에요. 얼굴은 매일 화장하고 뭘 바르고 아이라인까지 두텁게 바르고 학교에 왔었어요. 우리 담임조차도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애가 워낙 억세고 거칠다 보니까 선생님도 결국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늘 멀리서 걔를 지켜보며 어떻게든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한 반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얼굴을 몇 번 보다가 기억을 했는지 나중엔 아예 대놓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뭐냐? 김미리? 아닌가? 김마리? 야, 김마리, 너 돈 좀 내놔봐. 나 아침에 밥 못 먹고 와서 배고파 죽겠어. 나 라면 사 먹게. 돈 좀 줘봐. 아, 빨리. 이때 전 쭈뼛거리면서 돈 없다고 정말 집에 버스 타고 갈 돈밖에 없다는 말만 떨며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주변이 팽팽 도는 것 같더군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자각을 못했는데 글쎄 얘가 그 두텁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가격한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순간조차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아픔이 아주 늦게 밀려왔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그 수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터진 테러 폭탄처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났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매번 엄마에게 그리 귀한 대접까진 아니어도
가정의 품은 따뜻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왔던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애랑 한반이 돼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달리고 얻어맞아야 하는 걸까요? 이다은과 저의 접점은 이후로 또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서 돌고 돌다가 학기 말쯤 한 번 또 크게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가져온 문제집을 갖다가 다짜고짜 들춰보더니 자기 빌려간다면서 막 가방에 우겨 넣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냐면서 대충 물어보며 말이에요. 아, 긴말이 네 거야? 나 빌려간다. 내일 줄게. 아,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내일 준다고. 이러면서 그냥 채가버린 거예요. 학원에서 따로 만들어주신 거라 그걸 전 저대로 새로 받아와야 했고 이미 반 넘게 풀고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꽤 예민해졌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이 엉망진창인 고2 생활 속 가뜩이나 불안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정말 예외적으로 이다은을 쫓아갔어요. 문제집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다은은 바로 손톱을 드러냈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 좀 해보겠다는데 친구가 이것도 못 빌려줘? 아이씨, 내일 준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꺼지라고. 안 꺼져? 언제부터 나랑 지가 친구였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벌벌 떨며 손과 목소리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꿋꿋이 말했어요. 나 오늘 가져가야 해. 돌려줘. 빨리 줘. 그랬더니 이다은은 질려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문제집을 갖고 제 앞으로 와서는 끝도 없이 물리적인 행동은 일삼아가며 화풀이를 하더군요. 전 얻어맞기 싫어 팔로 얼굴과 몸을 둥글게 말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밀려나가다 보니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 떨며 엉엉 울고 있는데 밖에서 이다은은 발로 연신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당장 나오라고 욕을 하더군요. 야, 너 안 나오면 거기다 물 다 부어버린다. 빨리 안 나와? 지금 네 발로 나오면 살살 때려줄 테니까 얼른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이때 저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며 울며 이 상황이 너무 분노스럽고 무섭고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 문제집 하나 돌려달라고 말했던 나 자신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다은에게 끌려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던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옆반 애들까지 전부 너무 수치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막아섰고 그 덕에 저는 겨우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걸어서 집에 갈 생각을 못했고 결국 엄마를 호출해 집에 같이 돌아가게 되었죠.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몇 번이나 절 붙들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침부터 이다은에게 뺨을 잔뜩 얻어맞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제 헛짓거리를 했다며 화장실에서 내가 버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면서 말이에요. 당시 선생님도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뻔히 반 안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 같았는데도 애써 모른 척 하시더군요. 저는 한동안 학교를 가지 않으려 했고 나중에 엄마가 저를 구슬려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결국 이다은네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 사과를 받아내셨는데요. 하지만 이 겁도 없고 세상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나중에 저에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천하의 자기 엄마를 사과하게 했다면서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말로 빈정거리면서 제 주변을 맴돌았는데 결국 저는 그 예민한 시기에 전학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오빠는 일본 유학을 가 있었고 집도 이사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엄마 아빠는 고심 끝에
고3을 앞둔 겨울방학에 절 전학시키셨답니다. 낯선 곳에 가서 고3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 시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제각기 예민해질 때였고 차라리 나를 잘 모르는 애들 무리에 가는 게 나았어요. 그리고 이때 무난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 전 별탈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친구 문제로 인해 크게 고민할 일이 없었죠. 그러다 저도 적당한 시기에 호주로 유학을 잠깐 다녀왔고 좀 지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후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강사로서 다시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오빠는 일본 유학으로 제빵 관련에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여기저기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본인도 조그맣게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잘 되어서 체인점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서울 근교 쪽에 아예 큰 베이커리로 전환을 했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나 그 부근 쪽에서도 빵과 커피를 먹으러 올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고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케팅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참 잘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써보자면 키가 크고 외모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빠가 20,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워낙 빵에만 관심 있고 유학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을 여자친구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은 그냥 놔버리고 잠만 자고 눈 뜨면 일하러 나가고 아니면 어디 지인들 따라 베이커리 관련된 거나 보러 다니는 남자는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휴일이나 날 좋을 때 데이트라도 하고 그럴 것이지. 뻔히 여자친구가 있고 집으로까지 전화가 걸려오는데도 나가는 걸 귀찮아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으니 더더욱 아쉬운 게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우리 오빠는 정말 연애하거나 결혼에 합당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헤어졌던 오빠의 예전 여자친구도 여동생인 저에게 연락해서 울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만나는 내내 손도 안 잡아주고 표현도 잘 안 한다면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게 너무 비참하다나요? 그런데 오빠 딴에는 감정이 안 생겨서 처음부터 사귀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 말하더군요. 난 처음부터 지금 누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랬는데 멋대로 사귀자면서 어디 가자고 조르고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밤낮으로 하고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잖아. 그 한계가 이제 온 것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딱히 할 말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튼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저도 늘 오빠를 생각하면 속이 답답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이 쏙매기, 아니 이 목석 같은 인간이 웬일로 본인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소식을 갖고 왔더군요. 글쎄 결혼을 하겠다는 거요. 이때 부모님이 조그맣게 건물을 하나 사두셨는데 그때 1층에 오빠네 분점을 내주겠다 얘기하면서 어쩌고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오빠의 결혼을 전제로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 그쪽으로 완강하게 거절하던 오빠이기에 저도 이게 성사될 리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대뜸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요. 대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짐작이 안 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까지 모두 너무 황당해했어요. 몇 번 선을 보게 했지만 여전히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다 접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지금도 결혼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때 본인이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쇼크를 안겨줄 정도로 스스로 결정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더 나아가 좀 오버를 하자면 애딸린 이혼녀만 아니면 된다고 하실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아들이 40줄이 넘었으니까 정말 애타다 못해 속이 시커매지셨거든요.
이혼녀라도 괜찮으니 애만이라도 없어라 얼마든지 허락해주마 하는 선까지 그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데려온 여자는 애도 없으며 더더욱이 이혼녀도 아닌 결혼도 한 적 없는 멀쩡한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는 제 또래였어요. 34살 여자와 41살의 남자가 초혼으로 결혼을 한다면 정말이지 나쁘지 않고 딱 좋은 거잖아요. 웬일로 오빠가 결혼할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엄마 아빠는 정말 떨리는 마음과 손을 어찌할지 몰라서 내내 그 여자만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았어요. 멀쩡히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싹싹한데 벌써부터 우리 엄마와 아빠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대하더라고요. 마음으론 이미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역시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며 별 설명을 안 하는 오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저랑 명재 오빠는 오빠네 가게인 땡땡 베이커리에서 만났어요. 친구가 여기 매니저로 있거든요. 빵 먹으러 놀러 갔다가 글쎄 자기네 대표님이 그렇게 멋지고 아직도 혼자라고 하길래 한번 겸사겸사 봤는데요. 정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왜 혼자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온갖 오빠의 장점들, 반해버린 부분이니 뭐니 하면서 칭찬들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저와 부모님도 혹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좀 멋쩍었던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냥 그렇게 되었다. 아직 날짜는 잡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분이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찌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중에 오빠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데 순간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결혼 얘기가 엎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아, 맞다. 다은이 너 땡땡여고 나왔댔지? 내 동생도 거기 다녔어. 순간적으로 저는 숨을 흡하고 들이마시며 오빠와 여자분을 동시에 쳐다봤어요. 이때까지 이름도 제대로 말할 겨를 없이 오빠가 자꾸 말을 거르는 바람에 대뜸 둘이 만난 과정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이 여자분의 이름을 제대로 들었는데 다은이라니. 잠깐 까먹을 수는 있어도 아예 잊을 수는 없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더라고요. 심지어 분위기가 아주 쎄한 것이 나랑 같은 학교에 생각해보니 나이도 나랑 같다뇨. 자꾸 숨이 가빠지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 여자분 역시 제 앞에서 갑자기 떨떠름한 표정이 되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지간해서 동명이인이 이렇게 흔할 것 같진 않은데 애써 또 그때 다은이라는 애가 있었나 억지로 기억을 되돌려 봤어요. 그런데 이때쯤 저와 눈을 자꾸 맞추지 않고 제 머리 쪽이나 이마 쪽으로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의 언저리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다은은 눈도 진짜 작고 째지고 입도 툭 튀어나와서 전혀 예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꽤 예쁘장하거든요. 성형이나 시술로도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겠다 싶었는데 기분 탓인지 왠지 자꾸 분위기가 뭔가 익숙한 데 느껴졌어요. 저는 참고 있다가 입을 떼었어요. 전 김미리인데요. 땡땡여고 다니다 3학년 때 전학 갔는데 혹시 몇 반이었어요? 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쓱 하더라고요. 전 3반이요. 전 거기 계속 다니다 졸업했어요. 그쪽 동네 사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 목소리가 약간 날캉날캉하면서 좀 쎄해지더라고요. 뭔가 귀찮은 화제를 꺼내서 성가시다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는 모든 걸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게 되더군요. 아, 그럼 이다은?
이다은이야? 그 이다은 맞아? 그랬더니 또 미간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웃으며 답을 하더군요. 네, 이다은인데요. 갑자기 이건 좀... 전 같은 학교 나왔는데도 동생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오빠와 친정 부모님은 정말 별 감흥 없는 얼굴로 둘이 별로 안 친했나 보구나 하는 소리를 속절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머리가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아주 짙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숨을 푹푹 토해내며 그냥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그간 잘 살고 있었나 보다. 야, 나 김밀이야. 기억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오빠, 얘를 만난다고? 얘랑 결혼을 한다고? 얘 이다은이랑?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오빠는 꺼벙한 눈으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웠는지 왜 그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막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요. 아니, 엄마 아빠 가만히 있어봐요. 오빠는 얘가 누군지 모르지. 진짜 어이없다. 야, 네가 어느 한전이라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진짜 지금도 모르겠어? 나 김밀이라고.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만나. 떨어져 당장. 이다은은 눈이 엄청나게 커져서는 안 그래도 성형해서 눈이 두세 배는 커진 것 같은데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흐려가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뭐라 입을 열려고 하는데 전 정말 쉴 새 없이 막 토해냈어요. 엄마, 아빠, 오빠. 오빠는 그때 일본 가 있어서 모르지. 아니, 나중에 들었잖아. 나 학교 다니다 전학 간 거. 그건 뭐 때문인지 오빠도 대충 알잖아. 땡땡 요고 때 웬 날라리 일진 같은 애가 나 문제집 뺏어가 놓고 화장실에 가두고 그 다음날도 내 얼굴 열몇 대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학교 간 거. 나 그때 아빠가 결국 전화시켰잖아. 오빠는 기억 안 나? 나 고3 여름일 때 한국 들어왔다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가만 안 둔다고 그 기집애 어디 있냐고 난리쳤었지. 그게 누군지 알아? 그게 얘야, 얘. 얘 이다은이라고.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서서 하는 십몇 년 전의 일이 당장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 양 저는 흥분을 해버렸고 그렇게 삿대질을 해가며 있는 대로 증오감을 드러내버렸어요. 제 말에 오빠와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찬찬히 고개가 이다은에게 향해버렸고 이다은은 제 말이 길어지는 걸 보고 있더니 중간에는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더군요. 이때 무겁고 불편하고 아주 따갑게 느껴지는 침묵이 우리 집에 착 가라앉아버렸고 그렇게 눈동자와 눈동자들이 핏발을 선 상태로 몇 번이나 서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고 있지 못하는 그 긴장 속에서 결국 이다은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가더군요. 같이 일어나려는 저를 오빠가 어깨를 잡아서 와락 앉혀버리기에 저는 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쟤라고.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딴 걸. 오빠 제정신이야? 그런데 오빠는 저보고 가만히 있어보라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더군요. 그러자 비로소 부모님은 겨우 숨을 토하듯 말하시며 뭔 얘기냐고 자세히 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 여전히 흥분해서 말을 했고 뒤늦게 이해하신 엄마 아빠는 머리를 싸매며 한참을 그냥 엎드려 계시기만 했어요. 진짜 밥맛도 없고 짜증과 울분이 밀려와서 그냥 멍하니 친정 안방에 누워있는데 얼마 안 돼요 오빠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거실에서 엄마가 오빠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되고 속이 뻥뻥 뚫렸어요. 나도 막 결혼 생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생판 모르는 사이로 만났으니 내가 뭘 알았겠어.
그렇게 감정이 있지도 않았고 하도 좋다고 결혼하자고 얘기하기에 좀 만나왔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너무 충격이야, 엄마. 따라 나가서 말을 하려는데 돌아서는 얼굴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 것 같더라고. 어쨌든 쟨 여자인데 내가 똑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좋게 여기서 끝내자 했어.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혀서 그럼 그 여자애는 뭘 하더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듣자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냥 예전 일인데 제발 다 잊고 풀면 안 되겠냐며. 자기가 미리한테 매일매일이고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 사과하겠다고 하더라. 그걸 참여하며 뭐 더 열심히 우리 가족에게 사랑으로 잘하겠다는데 듣다 짜증나서 가라고 했어. 싹싹하고 착한 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징그럽게 느껴지더라고. 엄마는 이후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소파가 푹 꺼지도록 앉는 소리가 났고 오빠도 자기 방으로 그냥 휙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 저는 저녁에 남편이 데리러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을 안 하고 집으로 갔고요. 오빠는 그렇게 오래 지금 이 순간까지 혼자예요. 당분간 질려서 누구도 안 만나고 싶다고 결혼이 다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에게 살짝 물어보니 몇 번 그기 집에 전화 와서 또 귀찮게 구는 걸 오빠가 엄청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했나 봐요. 저와 오빠 사이에선 그거랑 관련된 화제로 대화를 한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그냥 본인 조카인 우리 애들 안부만 물을 뿐 이다은 얘기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그 근처에 갈 빌미도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우리 친정집이 근거리로 이사간 뒤 쭉 살아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빠는 한동안 방 벽을 주먹으로 쳐가며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매일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는 오빠지만 이럴 때에는 핏줄 섞인 남매구나 싶기도 해요. 내 가족 건드린 건 못 참는다며 그렇게 윽박지르고 욕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오빠 앞에선 결혼 관련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저러고 살다 갈 건지 뒤에서 걱정만 할 뿐이고요. 아무튼 각자 있는 곳에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꽁기꽁기 묵혀뒀던 제 얘기를 털고 나니 왠지 모르게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시나 봐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인 여성입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남는 시간 사연 유튜브 들으면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되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우라통도 터지고 답답한 대응한 거 들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나쁜 사람 나오면 제가 대신 때려드리고 싶고 시원한 사이다 나오면 완전 제가 소화제라도 먹은 것 마냥 즐거워지고요. 전 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무척 좋아하고 상담해주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누가 다른 사람한테라도 나쁜 소리를 하거나 부당한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대신 싸울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성격이 좋은 말로 하면 불의를 못 참고 거침이 없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막 나가고 못 말리는 성격이라는 건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성격을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넘게 그냥 이 성격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저한테 꽤 도움이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이 이야기를 사연 유튜브에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보통 그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던데 전 그냥 되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보통 아파트에서 보통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컸죠. 아빠는 은행 다니셨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셨고요. 아빠는 엄청 온순하고 소심한 분이세요.
가게 가서 점원이 불친절하게 하고 눈앞에서 비싸게 돈을 받더라도 아무 말도 못 하실 정도로요. 그런데 엄마가 이와 완전 정반대예요. 저하고 거의 빼다 박게 똑같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정의롭고 나쁜 말로 하면 오지랖이 지나친 그런 성격이요. 싸우기도 엄청 잘 싸우시고 누구랑 싸워서 한 번 져본 적도 없으세요. 전 그래도 진 적도 있는데 엄마가 저보다 한술 더 뜨시죠. 그 아래서 자라서 오빠는 아빠하고 똑같이 자라고 전 엄마랑 똑같이 자랐어요. 오빠가 동네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대신 머리채도 잡고 옷도 잡아 뜯고 아무튼 오빠가 맞은 것에 2배는 돌려주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아무리 싸움꾼 어린애라도 먼저 피해받은 것 없이 먼저 나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한테 뭐라고는 못했어요. 아, 하긴 엄마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예전에 오빠가 어떤 동네 남자애한테 맞고 들어온 날 제가 그 남자애를 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애 할머니가 와서 어찌나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지 전 너무 억울해서 발을 구르며 울며 들어왔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 할망구네 집에 가서 대문을 빗자루로 두들기면서 당장 나오라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기세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 집 할머니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고 며느리만 아들 데리고 나와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거든요. 나중에는 그 집 할아버지하고 아저씨까지 나오셔서는 엄마한테 계속 사과를 하셨어요. 할망구는 무서웠는지 끝내 숨어있고요. 뭐 암튼 우리 엄마는 좀 그런 분이세요. 커갈수록 저는 엄마를 더 닮아갔고요. 그 덕분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긴 했었죠.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되게 무서운 학생주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뭐 어느 학교에나 계시는 미친 개 별명 가진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 과목이 국어였는데 당시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할 때도 그 친구는 기다려줘야 했고 반 친구들은 전부 그걸 알아서 이해하는 편이었죠.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과목별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 미친 게. 아니, 학주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애들을 한 명씩 불러서 책을 읽게 시킨 날이 있었어요. 뭐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말 더듬는 친구가 걸린 거예요. 말도 더듬는 친구가 책을 매끄럽게 읽을 수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미친 개가 친구한테 엄청나게 꾸중을 하더라고요. 왜 중학생이나 되어서 책도 제대로 못 읽냐고. 친구는 얼굴이 엄청 빨개져서 울먹거리는데 평소 말하는데 콤플렉스가 있으니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요. 선생님, 저 친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해? 넌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 친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친구에 대해 말했어요. 사실 그 친구에 대해 잘 알면서도 화풀이용으로 친구한테 막말을 하던 미친 개 학주는 도리어 자기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결국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쭉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맨날 끼어들어서 대신 싸우고 사과를 받아내 주었죠. 친구들은 그런 저한테 고마워하고요. 사실 저 자신한테는 그렇게 막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목소리도 크고 제스처도 크고 좀 처음 보기에도 인상이 만만치 않아 보여서 그랬나 봐요. 대학까지 가고 취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좀 체계가 없잖아요. 전 성격이 세 보이니까 저한테는 업무를 많이 몰아주지는 못하고 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업무를 거의 3인분을 몰아주더라고요. 조금씩 업무를 주더니 어느새 옆자리 직원이 엉엉 울면서 일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그걸 도와주다가 도저히 도와주는 걸로는 일이 줄어들질 않겠다 싶어서 대표한테 면담을 요청했죠. 대표님, 제 옆자리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응? 대표는 처음에 제가 제 일이 아닌 옆자리 직원 일을 들고 나오자 황당해 하더라고요. 대체 누가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겠어요? 벌써 야근은 한 달째고 그저께 밤도 새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네하고 무슨 상관이지? 제가 도와드리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대우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대표의 황당한 얼굴을 잊지 못하겠네요. 사회 초년생인 신입 직원이 옆자리 직원을 위해서 대표한테 1대1 면담을 하면서 들이받으니까요. 대표는 제 기세에 휘말려서 결국 업무 조정을 해주었고 직원을 더 뽑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일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부서 사람들이 전부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기뻐하던 부서 사람들 중에 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회사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그쪽 채용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요즘 같은 취업 지옥에서 재빨리 취업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죠. 하긴 뭐 스타트업이라 공채가 아니라 인맥 채용이었기 때문에 저 아니더라도 높은 분 아는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그 회사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칼 졸업, 칼 취업이었기 때문에 회사 들어갔을 때 겨우 23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라서 먼저 다니고 있었고요. 저하고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대표하고 임원들이 남자친구를 되게 걱정스럽게 보더라고요. 아, 저런 애랑 결혼하다니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것 같은. 속으로 아니 댁들이 무슨 상관이래? 하면서 코웃음 치고 결혼했죠. 식장에서 사실 전 아빠 손잡고서도 거의 아빠를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막 걸어서 들어갔는데요. 빨리 남편 옆에 서고 싶더라고요. 하객들이 당시에 엄청 웃었대요. 엄마가 드물게 창피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신부는 신랑이 엄청 좋은가 보더라고. 완전 드레스 입고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고요. 뭐래 진짜. 남편이 절 훨씬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시댁 어르신 되실 분들도 뵙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처음 시댁 어른들 뵙던 날에 엄청 주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어머니가 되게 보수적이시거든. 보수적? 아, 얌전한 거 좋아하셔? 얌전하고 다소곳한 며느리가 꿈이셔가지고. 남자친구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었어요. 저희 집도 사실 보수적인 편이라 제가 좀 싸우면서 오지랖 넓게 나대긴 하지만 행실은 얌전했거든요. 전 처음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보면서 인생 최대치로 얌전하게 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듣던 대로 까다롭고 보수적이시더라고요. 저한테 배하고 사과를 통째로 떠맡기고 깎으라고 하시질 않나. 처음 온 며느리감한테 빨리 와서 나물 무치고 국 떠서 옮기라고 호통을 치시질 않나. 와, 평소 같으면 그냥 뒤집었을 텐데 제가 좀 좋아하는 남자친구 어머니라 그런지 그게 참아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편이 절 더 좋아합니다.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할 뿐이지. 아무튼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요. 그 생신날 아침에 바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차 타고도 거의 1시간은 운전해야 닿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생신날 아침, 그것도 아침 9시 전에 와서 저더러 직접 생신상을 차리라는 거 있죠. 심지어 평일이라 저하고 남편이 둘 다 동시에 휴가를 내야 했어요. 자기야, 원래 아버님 생신 때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밥 먹었어?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엄마 왜 저러시지? 남편이 당황스러웠는지 쩔쩔매더라고요. 원래는 저녁 때 모여서 밖에서 외식 함께 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안 하고 그냥 선물만 전달해 드렸대요. 뭐, 우리 결혼한 후 첫 생신이시니까 그런가 보지. 저는 이해해드리기로 결정하고서 휴가까지 낸 후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역시 휴가를 내고서 제 뒤를 따라왔죠. 그 먼 시댁을 가려니 진짜 꼭두 새벽에 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장까지 봐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역이니 파니 고기니 전부 다 사서는 꾸역꾸역 시댁으로 가서 상을 차려드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화려하진 못했죠. 미역국과 밥, 고기 요리 한 가지랑 잡채 정도였어요.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진짜 허리가 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엄청 잘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저를 노려보셨어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했니? 소태다, 소태. 어쩌면 이렇게 간을 못 맞추니? 너 평소에 집에서도 밥 이렇게 하니? 아무리 제가 뻔뻔하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죠. 그것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장까지 봐서 와서는 낯선 환경에서 요리를 해다 바쳤는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남편이 불안한 얼굴로 제 눈치를 봤어요. 내가 처음에 너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물리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싫은 마음 억지로 참고 결혼시켰지.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내 예상에 한치도 틀림없이 행동을 하니. 어머님, 그게 전 정말 열심히 한 건데. 열심히 한 게 이 꼴이라고? 그러면 더 문제지. 이렇게 솜씨 없는 여자애는 정말 내가 난생 처음 보는구나. 어머니는 숟가락을 미역국 대접에다가 탕탕 치셨어요. 맛있게 드시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죠. 남편도 좌불안석인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눈물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걸 뒤집어 말어 하는 기분으로 앉아 있었죠.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은 오래 보아야 하는 관계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저는 숨을 삼키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그게 제가 눈물을 참는 건 줄 아셨나 봐요. 울어봤자 소용없다. 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울기까지 하면 더 싫구나. 에휴, 정말 어쩜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물끄러미 안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아버지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저만 부엌에 남은 제가 되었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생신이 파토가 났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깔깔대더라고요. 언니. 아유, 엄마가 또 한 건 했구먼. 그거 돈 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돈이요? 네. 저한테도 맨날 그런 식으로 굴거든요. 진짜 징그러워. 생신 때 무슨 일 있을 때 무슨 날마다 용돈 달라고 그렇게 굴어요. 언니도 진짜 고생하겠다 앞으로. 어머, 전 진짜 몰랐어요. 용돈 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황당해요. 그거 싫어서 저 외국으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시누이가 막 웃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시누이가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저희가 결혼할 때도 그쪽에서 사정이 생겨서 축의금만 왕창 보냈거든요. 그 후로 저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간혹 수다 떠는 사이가 되었죠. 시누이는 성격이 참 좋았거든요.
아무튼 신우이가 외국 나간 이유를 이렇게 들은 저는 황당했지만 암튼 시댁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미처 몰랐던 일인지 어리둥절해하고요. 아휴, 이 둔한 인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성질을 부리셨고 저는 화를 내려다가도 참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그런 남편이 불쌍해서 그냥 꾹 참고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요. 이전에 제 성격을 생각하면 굉장한 일이긴 한데 제가 워낙 남편을 좋아했으니까요, 뭐. 사랑의 힘이 위대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벌써 한 5년이 지났더라고요. 결혼을 제가 25일 때 했거든요. 그때가 30이 되던 해였어요. 그 해에도 당연히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 둘 다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니까 타격이 좀 컸죠. 결국은 남편 쪽이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말이 이직을 위한 퇴사였지 사실은 권고사직이었어요. 제가 대표하고 또 면담해서 남편은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게 되었고 퇴직금하고 격려금도 받았고요.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다니는 수밖에 없지 뭐. 자기도 포트폴리오 잘 만들고 이력서 열심히 써. 이직해야지. 요즘 취업시장 쉽지가 않던데 참 고민이네. 그때 참 고민이 많았죠. 아무리 실업급여랑 다른 걸 받았더라도 남편이 이직이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남편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불안하기도 하고요. 벌이가 절반으로 또 깎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 어르신 용돈 드리는 걸 건너뛰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혼자 회사에 다니니까 시아버지 생신 때 아침 준비하는 것도 못할 것 같았죠. 평일이었는데 회사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용돈 못 드린다는 거랑 생신 때 상 못 차리는 거 자기가 말씀드려. 내가 말씀드리면 또 욕먹는단 말이야. 내가? 응. 최소한 어머님이 아들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말씀 안 하시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리고 그때 나 프로젝트 기간인 거 알지? 자기가 좀 이번엔 알아서 해줘. 선물이든지 방문이든지. 남편은 망설이는 얼굴이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어딘가 믿음직하지 못했지만 저는 남편이 당연히 말씀드리리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불과 얼마 뒤에 또다시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어요. 전 당연히 남편이 미리 다 이야기도 하고 인사 전화도 드리리라 생각했죠. 하필이면 회사 프로젝트로 며칠 밤을 샌 터라 제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전 거의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로 회사에서 밤을 샜고 당장 이 프로젝트가 런칭이 될지 말지에 대해 머리가 터져나가는 중이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 건이라서 성사 여부에 따라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었거든요. 전 핸드폰에는 신경도 못 쓴 채로 그냥 그날은 회사 일에 거의 빠진 채로 지냈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딱 런칭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회사 상황도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었어요. 전 너무 기뻐서 그동안의 피로도 잊은 채로 날뜻한 기분이 되었죠.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알리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부재중으로 거의 20통이 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완전 불안해져서 전 급하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 것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지르는 소리가 핸드폰 밖으로 쏟아지더라고요. 너, 이 버릇없는 년! 어머님, 무슨...
어떻게 시댁에 시아버지 생신에 어떻게 용돈 한 푼을 안 보내니? 네? 저는 머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가뜩이나 피곤해서 미치겠고 잠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닌데 말이죠.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은 게야.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인데 돈 한 푼을 안 보내? 그렇게 돈이 아깝니? 이 빌어먹을 것. 어머님, 아니 애비가 말 안 하던가요? 말? 무슨 말? 애비한테 잘못 떠넘기지 마라. 나쁜 건 인연이야. 육두 문자가 막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상황을 떠듬떠듬 파악해보니 남편이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제 말을 안 전한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바쁘다는 것도 우리 상황이 나빠서 이번 해에는 아무래도 생신을 건너뛰어야 할 것 같다는 것도요. 예, 시어머니가 화가 나실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나쁜 년, 가정교육도 못 받은 년, 내 친정 수준을 알겠다. 개 같은 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와, 진짜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분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화가 나실만 했다 싶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눈이 확 돌더라고요.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 미친년. 나 참.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어요. 피곤해서 미치겠는데 이렇게 제 욕도 아니고 저희 친정하고 엄마 욕을 들었더니 진짜 꼭지가 돌더라고요. 제가 웃는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더 발작을 했어요. 웃어? 웃어 이게? 아,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긴 했어요. 뭐? 개 같은 거랑 상종하지 말래요. 당신 같은 거 말이에요. 순간 수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아, 그러거나 말거나 가뜩이나 며칠 잠 못 자서 제정신 아니던 저는 하품을 신나게 했죠. 오늘 이후로 개 같은 거랑 볼 일 없어요. 문제 있으시면 대개 아드님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럼 이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전화 끊어지고서 발작을 일으켰겠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이유도 없더라고요. 아, 남편을 여전히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더 못돼지고 있어서 시어머니 쪽이 탈락해버린 거죠. 전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소리 지르고 다 뒤집어 엎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남편을 봤어요. 제가 물끄러미 남편을 보고 있으려니 제 눈길에서 뭔가 느껴졌는지 남편이 급히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밥 안 쳐놨는데 곧 밥 차려줄게. 아휴, 눈치는 빨라가지고. 내가 숙주나물이랑 무나물도 해놨어. 고기 반찬이랑. 전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소심해서 겁은 많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전해야 할 말도 안 전해서 제가 날벼락 뒤집어 쓰게 만든 건 미웠죠. 그런데 저렇게 눈치 빠르게 또 저녁 차려준다고 하고 거기다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당연히 난리쳤겠지만 아휴, 그놈의 사랑이 뭔지. 알았다. 밥이나 먹자. 자기야. 앉아있어. 자기, 나 이제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해. 자기가 알아서 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자기 얼굴 봐서 최소한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지는 않았어.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 그러자 남편은 작게 응 하고 대답하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사실 뭐 누구보다 제 성격에 대해 잘 아는 게 남편이었으니까요. 당연히 휴 싶었겠죠. 그러길래 왜 애초에 말을 안 전하고 사람 곤란하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 본다는 게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전화로 전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예 차단을 걸어버리니까 남편 전화로 또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고지고대로 다 받다가 나중에는 남편조차 징그러워졌는지 한 10번 오면 한 번쯤 받았어요. 저한테 혹시라도 들릴까봐 그러는지 방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도 소리는 띄엄띄엄 들려왔죠. 아,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저도 안 가요. 그러게 적당히 하셨어야. 그 착한 남편도 결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스택하고 왕래가 없어졌어요. 외국으로 떠나버린 시누이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시어머니는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저희한테 사과하라는 자세인 것 같은데, 그거야 시어머니하고 남편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서 전 잘 모르겠고요. 남편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자세로 시댁에 가지도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몇 년 전 제게 있었던 일이에요. 억울한 일 있으면 안 참는 게 우리 자신한테 좋아요. 부당하게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꼭 참지 마세요.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랑 연을 끊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